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네요. 오늘은 비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요새 재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재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면서 재활에 관해서 제가 느꼈고 알고 있었던 걸 잘 정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옛날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기 전까지 제가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현대인들은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보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리즈님 반갑습니다.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가 없습니다. 옛날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무직 하는 육체 노동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선진국이 시네보르님 안녕하세요. 예. 선진국이 되면서 활동하는 양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활동하는 양이 줄었으면은 허리도 덜 아파야 되는데 허리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합니다. 의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들의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지만 무릎이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망가지시는 분들의 비중은 좀 줄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보다 육체 노동이나 몸을 많이 쓰신 분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경향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현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는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많이 줄었으면 허리 아픈 사람이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거랑 비슷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허리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허리랑 무릎이랑 그런 일반적인 대관절들이 갖는 성격이 달라서 그럽니다. 무릎 같은 관절은 마모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망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면 많이 닳고 많이 닳으면 많이 망가진다. 그렇게 좀 비례관계가 좀 성립하는 면이 있는데요. 허리는 보통 그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U자 커브를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많이 망가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협착은 그 특성상 그러니까 허리의 퇴행성 변화의 3단계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허리는 다른 관절이랑 다르게 노화의 과정이 다릅니다. 허리는 제가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 노화의 3단계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른 관절들은 연골이 깎이다 보면은 연골이 더 깎여서 계속 깎여 나가면서 계속 아픈 이 한 가지 방향으로밖에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연골이 살아있다가 연골이 낡게 남았다가 연골이 다 없어지고 뼈가 있다가 뼈가 깎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의 노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하보로 님이 질문 주셨네요. 원장님께 9월에 감압수를 받았습니다. 통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발목 처짐은 좋아지지 않고 있으나 후유증으로 영원히 남는 건지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아직 9월 달에 감압수를 받으셨으면 좀 기다려 보실 시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직은 기다려 보셔도 좋다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발목 처짐이 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재활 훈련을 제가 이렇게 발목이 힘이 떨어지시고 그러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다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균형 감각만 좋아지시면은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은 무리 없이 지내실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 족화수가 생긴 분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완전한 족화수가 생기신 분들조차도 균형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조기 없이 걸으시고 일상생활도 완벽하게 잘 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허리 치료하고 허리랑 통증이랑 같이 있으면서 조카수가 생기신 분들 중에서는 잘 못 걸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균형 감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브로 님은 아직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시고 지금 상황에서도 균형 감각 훈련을 열심히 해서 하셔서 환자분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정숙 님이 질문 주셨네요. 44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허리 디스크 협착이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디스크면 디스크고 협착은 협착이지 디스크랑 협착이 같이 있는 병이라고는 보통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협착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있으면 대부분 협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생기는 거, 무거운 물건을 한 번 들고 생긴 거면은 이거는 외상성 디스크지 협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단명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쓴 책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생긴 디스크는 일반적인 디스크란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병이에요. 협착이든 디스크든 신경이 눌리는 병인데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는 디스크가 한번 터지고 나면 다시 평탄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크 껍데기가 늘어난 경우는 평탄화 과정도 잘 안 겪어지는데요. 디스크 안에 수액이 탈출한 경우는 평탄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 평탄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협착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터지신 분들은 안 그래도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터진 거기 때문에 디스크가 평탄화된다고 해서 신경 자체가 충분히 안 눌리게 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협착이 있으신 상태에서 생긴 디스크는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하시는 게 옳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받고 운동은 환자분이 치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통증 치료는 근본적인 의미의 치료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젊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운동과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운동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코어 강화라는 식으로 보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더 높은 신체 기능을 내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코어 안정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의 운동들이 보통 운동 생리 쪽이나 보다 건강하게 하고 피트니스 재활 운동 치료 쪽에서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요 추세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지기능 치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쓰는 훈련을 시키고 저는 코어 인지를 주장합니다. 코어 인지가 뭐냐면은 속근육의 인지를 높여서 몸의 균형을 잘 잡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도모하는 거를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운동하란 말씀은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종아리에 비해서 허벅지가 얇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협착이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상 허벅다리를 그러니까 속근육을 잘 쓰지 않고 겉근육을 써서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어 계시거든요. 머리에 뇌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하시면 속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겉근육을 더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운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동의 장점은 느끼시겠죠. 근력 상승, 자신감 향상, 심폐지구력 향상 이런 것들은 느끼시겠죠. 근데 허리 자체엔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안 아프게 다 만드시고 안 아픈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다 가능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운동을 하시는 게 맞지 운동을 통해서 뭔가 극복하고 운동을 통해서 나으려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는 무용담을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좋아짐은 대부분 단기적인 좋아짐인 걸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일단 안 아프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시고요. 그게 다 된 다음에 무슨 운동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선생님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운동에 대한 되게 잘못된 신화입니다. 운동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해서 뭘 극복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방송이 있는 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 너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운동으로 무슨 통증을 극복한다, 무슨 질환을 극복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송이 님이 질문 주셨네요. 협착증으로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시작해서 차단술을 맞고 왼쪽은 좋아지고 오른쪽 고관절 아프 다시 왼쪽 고관절과 엉덩이 통증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수술이 답일까요? 이게 요런 내용은 이게 질문의 전제가 조금 그러니까 아파서 아파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그러니까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협착증은 옛날에는 과거 협착증 수술 개념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은 선택적이다. 환자가 느끼기에 삶의 질이 나쁘면 수술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최근 2023년에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 협착증 수술이 수명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협착증 걸리고 허리가 아프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협착증 걸리고 허리가 굽으면은 몸이 흔들리죠. 몸이 흔들리면 낙상이 잘 되겠죠. 그럼 낙상하시고 나서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낙상하고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사망하실 때는 사망 원인이 낙상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낙상하고 누워 있다가 폐렴 걸려서 돌아가시면은 폐렴 사망 원인은 폐렴이지만 실은 낙상이 수명을 줄인 게 맞겠죠. 그리고 낙상하고 누워 계시다가 뭐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면 그것도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 문제겠지만 결국은 낙상이 수명을 줄인 거겠죠.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드시면은 심혈관계가 당연히 나빠지시겠죠. 그럼 심혈관계 문제로 원래 돌아가실 것보다 한 3-4 년, 4-5년 빨리 돌아가셨으면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계 문제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착증이 사망을 일으킨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프다고 수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시면은 몸이 더 늙어버리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몸이 더 늙어버리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 위주로 보시는 거는 전혀 적합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다리 저리고 당기는 거는 신경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지 신경이 죽으면 저리고 당기지 않습니다. 안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그러니까 인간의 방어 기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방어 기제가 맞는데 원시인 상태에서 우리가 유인원에서 그렇게 많이 진화하지 않았잖아요, 인류가.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데 이거를 통증을 통증 자체로 신성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학이 발전했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게 됐으면은 그 통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활동량이 유지가 되신다면은 굳이 수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맞고요. 그리고 환자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고관절 통증의 신경 차단술은 고관절에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신 고관절이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은 앞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 통증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엉덩이 쪽 통증일 때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통은 안 아파진 게 정상이 아니에요, 선생님 환자분.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면 비정상인 거고요. 내가 불편하시더라도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잘 유지가 되시면은 그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픈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통증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물적인 인간의 그 진화상에서 급성 통증을 뭐 우울감을 만드는 건데 우울해하지만 않으시면 그러니까 협착증에서 신경 가지가 눌린 저리고 당긴 증상의 통증은 사망을 일으키는 기전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 과도한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부작용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해져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 거지 아픈 거 자체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머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공포감만큼 전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코어 인지라든지 인지기능 재활적인 환자분들이 몸을 편하게 움직이는 법에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덜 아프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느끼는 통증이 내 구조가 망가지는 신호가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게 내가 뭐가 잘못되는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신경이 완전히 죽으면 안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는 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질문 되게 많이 주시네요. 어 요투N950님 질문 주셨습니다. 60세 여성분이시고요. 왼쪽 허리가 한번 쥐가 나듯 뜨끔하고 머리를 감으려 고개 숙이면 뜨끔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척추측만이라고 합니다. 측만이 있다고 근육 운동도 하지 말래요. 고칠 수 없나요? 어떤 병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추나요법을 해야 할까요? 어떤 치료를 하면 어떤 핀도는 필요할까요? 다른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냥 산점을 직접 뵌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가 흰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측만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때 40도 이하의 측만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 약간 휘었다고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한테 이해하기 좋으라고 설명하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측만이라고 해서 운동 아픈 것도 아니고요. 측만이라고 해서 운동을 안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그리고 원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근육 운동하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운동은 대부분 겉근육 운동인데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속근육이 약해져 있거든요. 속근육이 약해지는데 겉근육 운동 열심히 하면 허리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휘었다고 어긋났다고 갖다 맞출 필요도 없고요. 휘었다고 바로 필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왼쪽 허리가 한 번씩 쥐거나고 따끔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 활동량을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걷는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떨어지는 추세고 걷는 자세가 불안정한 형태가 계속 더 심해지신다면은 감압을 하고 몸의 밸런스를 빨리 회복하셔야지 몸에 적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보죠. 추나요법도 뼈를 원래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손으로 만져서 뼈가 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선 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체중을 받잖아요. 그 누워서 손을 잠깐 만져 놓은 게 일어섰을 때 어마어마한 체중을 받으면서 인대가 길이를 장력을 유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밸런스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바꿀 수 없다는 게 뻔한 거고요.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요? 운동에 대한 신화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아프지 않게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못할 상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이 찌고 근데 살이 찌고 심폐지구력 떨어지고 그런 것들 좀 있을 수 있는데 요새는 비만 주사 좋은 거 나온 거 많아요. 60세면은 비만 주사 맞으실 수 있거든요. 활동량 떨어지면서 혹시 살이 좀 찌셨다면 비만 주사 맞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운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운동을 해서 나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지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없앤다는 생각은 대부분 실패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병적인 행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모르잖아요. 길에서 꾸부정하게 걷는 어르신들 물어보면 대부분 잘 꾸부정하지 모르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 머릿속에 꾸부정하게 걷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럼 몸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면 밸런스는 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신다면은 가장 순한 거로 호흡 훈련 같은 거, 복식 호흡 같은 거 좀 하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태극권 같은 걸로 몸을 아프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에 무리가 안 가게 내가 뭐가 무리가 안 가는지 깨닫는 걸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인지기능 치료에서 하는 거면은 하는 거 핵심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게 재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시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대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가 예전에는 허리를 삐끗해도 바로 쌩쌩해졌는데 30대에 접어드니 회복이 느립니다. 너무 슬픕니다. 노화의 단계인가요? 마지막에 흐흐 하셨네요. 그래서 30대가 이런 말씀하시면은 우리 주 시청자층이 어르신들인데 그럼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리 자꾸 삐끗하시면 안 됩니다. 30대에 허리 삐끗, 20대 후반만 돼도 디스크의 퇴행성 받아 디스크 늘어져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화의 단계가 아니라 삐끗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신 경우가 많고 보통 거죽 운동보다는 몸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을지를 잘 연구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보통 똑같습니다. 뭐 나중에 뭐 제 책 나오면 책 한번 꼭 사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예방에 관한 치료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분명하지 않고 무슨 뜻이냐면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안 아플 텐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는 치료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죠.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재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책으로 좀 내고 저도 병원에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실행해 보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계속 삐시다 보면은 허리가 빠르게 늙어버려서 연세 드셔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 사탕 발림 해 주시는 분들이 뭐 그러죠.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지 이렇게 하면 다시 재발이 없어요." 그 대부분 그 약장수랑 비슷한 거거든요, 시장에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환자분이 관리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톰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특정한 동작을 무리하게 하거나 해야지 아팠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허리 쪽에 묵직한 늘림이 느껴집니다. 뭔가 아플락 말락한 느낌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의 신호일까요?"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의 신호일 가능성이 많다. 디스크는 대부분 외상성으로 생기는 거지 천천히 퇴행성으로 천천히 진행한 디스크는 협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스크랑 협착 그러니까 디스크가 낫는 병이라는 거는 아주 젊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모든 통증의 원인을 디스크로 해석하는 건 매우 소수 의견입니다. 매우 소수 의견이 너무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이 눌리는 통증이 허리 통증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뭐 10%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은 허리 통증의 10% 이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30% 이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통증은 신경이 눌리는 거와 한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었는데 20대가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요. 그건 디스크도 아니고 협착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가 복행근에 힘을 잘 주지 않고 코어 인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써서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질 텐데 이걸 MRI상 정확한 에비던스도 없이 그냥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버리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그냥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져서 아픈 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 허리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고유 감각 운동을 하고 뭐 인지재활체처럼 몸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게 그게 치료의 핵심인 거지 그 통증을 없애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디스크나 협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어 그거 원래 디스크랑 신경이 눌리는 증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나머지는 다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져서 불편하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조금 진행하다 보면은요. 제가 원래 드리던 말씀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는 다른 관절이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허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관절들은 마모에 비례해서 망가지는데요. 허리는 대부분 어떤 순서로 망가지냐면 첫 번째 디스크에 퇴행이 생깁니다. 디스크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에 탄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로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는 형태로 디스크에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퇴행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디스크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다는 게 보통 1단계 뭐 1단계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고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척추 분절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다른 관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3단계로 넘어가면은 허리만 특수하게 재안정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주변 인대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허리에만 존재하는 허리에 보통 협착증을 퇴행성 척추염의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빈번하게 있고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관절에 나타나지 않는 재안정화 과정이 나타나고 이 재안정화 과정이 좀 다른 관절이 있긴 있는데 안정화 과정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협착의 허리의 노화 과정은 다른 관절의 노화 과정과 다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협착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협착이 결국 수명을 줄이거든요.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은 별로 수명을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뼈가 어마어마하게 어긋나도 잘 걸어 다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허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허리로 쓰는 게 아니라 배의 힘으로 쓰는 부분도 허리 못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악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복행근 쪽을 다 걷어내면은 9kg, 10kg짜리만 들어도 허리뼈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뼈의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뼈의 힘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허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몸의 속근육, 복행근이 잘 작용해서 몸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지 허리가 안 아프고 허리를 오래 쓰는 거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에 주사만 열심히 맞는다고 허리가 안 아파질 수가 없어요. 몸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거든요. 원통 뒤쪽에 달려 있고 척추뼈는 뒤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으면 허리는 안 아플 재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픈 거의 원인이 허리에만 있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제가 책에도 쓰고 있지만 만성 허리 통증은 보통은 음 뭐 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문제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허리를 치료하는 건 그중에 일부를 치료하는 겁니다. 보통은 왜 제가 자주 말씀 척추 불안정성 이론에 보면은 우리가 허리가 척추뼈가 안 흔들리는 이유를 패시브 수동적 구조, 뼈, 인대, 관절, 뼈, 인대 디스크 이런 거는 수동적 요소로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능동적 요소, 복행근이 능동적 요소 그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만성 통증 환자들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신경 조절 시스템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주로 복행근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잘 인지해서 내 몸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보통은 몸이 꾸부정한지 모르고 몸을 계속 흔들면서 걸으시면은 그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프고 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몸이 흔들리면서 걸으면 활동량이 줄겠죠. 몸이 안 흔들릴 때보다. 몸이 흔들리면서 그럼 잘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명이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안 아파서 괜찮은 게 아니라. 아프면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건 맞는데 그 신경 아직 살아 있는 거거든요. 다 끊어져도 잘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리고 땡기고 뭐 그런 게.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다희 님이 질문 주셨네요. 왼쪽 허벅지 아래쪽부터 왼쪽 종아리까지 통증이 있고 약을 4 주째 먹고 치료 중인데 스트레칭이나 도움이 되는 운동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번 척추 디스크가 약간 좁아졌다는 소견을 받았고 백리도 있습니다. 체외 충격 한 4번 받았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앉아 있다 일어나갈 때 저녁에 자려고 누울 때 불편해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습니다. 걸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은 5번 척추 디스크가 약간 좁아졌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신경이 눌리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검사를 했으니까 보이는 소견을 설명한 거지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허리 아래부터 이게 제가 환자분이 설명하신 내용을 해석을 해 드릴게요. 왼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저리고 이건 신경 자극 증상이 있는 겁니다. 종아리까지 내려오면 신경 자극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어서 4 주째 약을 먹고 치료 중인데 운동은 제가 추천해 드릴까 5번 디스크가 약간 좁아졌다는 소견을 듣고 백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디스크일 수도 있고 어디선가 허리뼈에 충격이 떨어져서
허리뼈 디스크 같은 데서 신경 자극 물질이 척추 강 안으로 가서 디스크의 바깥쪽에는 신경이 붙는다고 해서 그쪽 신경을 자극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척추체 내에서 떠다니는 어떤 신경 자극 물질이 신경에 자극을 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4 주째를 치료하면은요, 한 번의 타격으로는 4주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디스크가 왕창 터져 있어도, 거의 마비가 올 정도로 터져 있어도 4주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증상이 상당히 경감이 되거든요. 상당히 경감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게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러니까 자세 변화할 때 몸통의 속근육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약해져서 지금 아픈 것만 남아 계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 자극을 줬던 그 요소는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 요소는 더 발생하지 않는 거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자세를 변화할 때 불편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에 힘을 빼고 움직이면은 10 대도 아파요, 배에 힘 빼고 물 건들면. 근데 속 아프고 나서 환자분이 과도한 긴장으로 속 근육에 힘을 잘 못 주는 상태가 되어서 자세 변화했을 때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신 겁니다. 걸을 때는 몸을 적당히 웜업하고, 걸을 때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을 때 손에 주로 손에 있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아프고 나서 앉았다 설다 할 때 자세 변화를 할 때 몸통을 컨트롤하는 손의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그런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이제 이 환자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해서 안 아프게 움직이는 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좁아졌다는 정도면 결코 그냥 그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코어의 인지를 높여서 이걸 계속 안 아프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숨쉬기 운동하시고 태극권 같은 거, 몸을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음습.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일 때에 부드럽게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면 대부분 안 아프거든요. 대부분 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자연스럽게 안 아프게 움직이는 걸 먼저 환자분 몸에 만들어서 일상적 통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운동은 하시는 거는 그다음에 운동을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성공 가능한 관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 좀 드리던 말씀을 돌아가서요. 척추 관절은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절들과 다르게 망가지는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노화의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절 다른 성향을 띠고요. 또 한 가지는 척추 관절은 이렇게 뭐가 다르냐면은요. 다른 관절도, 무릎의 관절 연골도 보통 기본적으로 확산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러는데, 척추도 무혈성 조직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줘서 쿵쿵 칠 때 뭔가 허리에 압박력이 들어올 때, 그때 확산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거든요, 디스크도. 그래서 활동이 너무 떨어지면은 디스크가 급격하게 노화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다른 관절이랑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허리는 활동이 너무 적거나 활동이 너무 많으면 잘 망가집니다. 보통 무릎이나 어깨도 그렇던데 그 차이가 편차가 훨씬 더 심해서 활동이 적거나 활동이 많으면 U자 형태로 잘 망가진다고 보고요. 또 그럼 이것만 아프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직 중에 허리 아픈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정지 자세로 오래 있어도 허리가 잘 망가집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요것만 설명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 드리도록 할게요. 정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왜 그러냐? 우리 몸이 점탄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꾸부정하게 있으면 인대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른 자세를 잡은 어떤 한 자세를 딱 있을 때는 이 자세에서는 인대가 기능을 해요. 근데 이게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인대가 늘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똑같은 자세로 있을 때 원래는 인대가 잡아주던 힘이 있었는데 이 인대가 잡아주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세로 20-30분 이상 같이 있는 건 허리에 무조건 부담이 됩니다. 점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똑같은 데를 20분 정도 꼬집으면 아픈지 모르겠죠?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아프지 똑같은 꼬집은 걸 계속 오래 꼬집으면 얼얼해지면서 아픈 거 잘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위치 감각도 한 자세로 있다 보면 20-30분 정도 있으면 위치 감각이 떨어집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은 위치 감각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자세로 있으면 당연히 근육의 피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코어 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어 인지는 언제나 동적인 인지를 동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아픈 이유는 경직된 자세로 한 자세에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결정적인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사무직들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많거나 움직임이 적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직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우리 모두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협착으로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허리 관리는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더 나은 전략일까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이걸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환자분은 라이프 스타일상 뭐가 더 필요한지를 잘 조언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한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는 안 아프게 대부분의 의사들은 안 아프게 해 주는 것밖에 못 합니다. 다시 안 아프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통증을 줄여 주는 거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안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저도 뭐 대부분 그냥 지금 아픈 걸 덜 아프게 해 주는 거지 다시 안 아프게 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아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피 님이 질문 주셨네요.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기가 있게 힘들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움직이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되어 가벼운 헬스부터 하려고 하는데 차츰 괜찮아질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허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은 동적인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리가 안 아프려면은 내가 동적인 평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평균대 위에 외줄타기 잘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결국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건데 어떤 외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외줄 위에 서 있으라 그러면 힘을 뻣뻣하게 쓰니까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동작을 유지할 때 긴장을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한 동작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높은 경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몸을 뻣뻣하게 만들면서 한 동작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의 가능성이 크세요. 뻣뻣하게 만들어서 한 동작을 유지하면 근육 피로가 금방 오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동작을 유지하면 왜 아파지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허리가 빨리 망가집니다. 한 동작을 유지한다고 해도 한 동작을 긴장을 낮춘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한 동작을 유지하시게 되면은 한결 통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에 긴장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를 해서 결국 긴장 이완이 되면 덜 아파지시는 거고요. 헬스를 했는데 긴장 이완이 안 되면은 여전히 계속 아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운동이 아니라 몸에 긴장을 떨어뜨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인들이 사무직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그 조건들을 잘 한번 방송 한번 다시 돌려보셔도 좋고 그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한 달 전 요추 염좌로 힘들었는데 90%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예방법이나 평소 생활 습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평소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빠져 있어요. 몸에 긴장을 하는 어깨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걸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별로 허리를 안 쓰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불합리한 긴장이 쌓여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망가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생각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몸을 막 흔들면서 뛰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뛰기는 잘 뛰는데 저러다 다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몸을 쫙 흔들고 뛰시는 분들 대부분 뻣뻣하거든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를 보면 폼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와 저 사람 그냥 봐도 잘 뛸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봐도 안 망가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드러움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안 아파지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고 나중에 협착이 안 걸리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의 결과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운동의 결과가 몸짱이 되는 운동이라면 그거 부드러워지는 건 아무 관계 없거든요. 매우 관계가 적습니다. 몸짱이 되는 거랑. 몸짱이 되는 운동을 하려면 부드러워지는 운동도 해야지 몸짱이 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거지, 몸짱이 되는 거랑 안 아파지는 거랑 거의 관계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무리한 동작을 안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철님 질문 중에 아버지께서 허리에 보호하신다고 예전보다 활동을 줄이시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굳어 보입니다. 이런 패턴보다는 운동을 유지하시는 게 맞도록 권유드리는 게 맞으실까요? 66세입니다. 당연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많은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호의로 말씀을 드린 건 환자분들이 그걸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뭐 한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 실망하셔서 아무것도 안 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체 활동량, 내가 일상적인 내 활동량을 한두 가지 동작을 안 하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병원에서 분명히 한두 가지 동작 어떤 특정한 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의기소침해져서 싹 다 안 해 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수명이 짧아집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분들이 보통은 덜 아프려고 수명을 줄여 버리시는 분들, 뭐 덜 아프려고 안 움직여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아픈 거는 내 몸에 해로운 거니까 덜 해오려고 움직임을 줄였는데 그래서 수명이 줄어요. 그럼 더 해로운 걸 해 버리신 거죠. 나의 일상적인 전체 활동량을 줄이시는 건 매우 해롭습니다. 그리고 더 굳어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면은 박영철 님 아버님께서는 병원 진료를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60 대에 전 이렇게 말 60대 1 시간 정도는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어야지 80 대에 걸어 다니는 걸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80 대도 잘 걸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잘 걷는 분이 장수하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90 까지 사시는 분들 중에 허리 꼿꼿하신 분 되게 많거든요. 이 꼿꼿하지 않고 꾸부정하신 분들은 다른 심혈관계나 다른 합병증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오히려 많으세요. 아버님이 뻣뻣하고 노인 것 같은 보행 패턴을 보이신다면은 그 보행 패턴을 버리셔야 되고 어쩔 수 없다면 차학으로라도 뭐든지 하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활동량을 줄여서 옛날보다 활동량을 줄여서 뻣뻣해지시면은 이건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로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는 꼭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오은성 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 보호를 하려고 복대를 종종 차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코어를 더 악하고 안 좋게 만드느냐고. 네, 맞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이 농구할 때 잠깐 복대 타는 건 괜찮아요. 너무 과도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그만큼 강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어로. 내가 일상적으로 그만큼 과외를 할 수 없을 때 특별한 동작 뭐 어르신들이 하면 설거지도 안 하시면 좋겠지만 설거지할 때만 복달자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해롭지 않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롭진 않은데요. 복대를 자주 차면은 결국 복대가 하는 게 속근육, 복행근이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복대의 모양이 복행근 모양과 동일합니다. 그럼 복대를 차버리면 복행근이 놀겠죠? 그 친구가 일을 해버리니까. 그럼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복대를 차고 덜 아팠지만 이 옛날에 복대를 안 차고 이걸 오래 차면 어떻게 냐면 속근육은 계속 줄어들면서 복대가 없으면 못 걷는 상태가 돼 버리십니다. 복대는 아픈 순간에만 짧은 기간 착용하시는 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편하다고 한다고 편하다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유인원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인류가 진화적으로 편하다,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프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는 진화를 안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학적 설명을 통해서 이 아픈 거, 이 편안한 거가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건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이 바른 습관만, 이 이해만 잘 하셔도 여러분 모두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아프면 나쁜 거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은 아파서 왔고 의사는 안 아프게 해 주는 게 아니냐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요. 의사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맞습니다 보통은. 오래 사는 거 자체를,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가 의사가 연구하는 거고, 생명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통증을 줄이는 거는 언제나 그거의 하위 개념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실은 이걸 이렇게 관리하셔야지 전반적인 통증이 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통증이라는 거는 파도 같은 거여서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OEN950 님이 좀 있습니다. 척추측만에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안 좋을까요? 네. 척추측만이랑 팔굽혀펴기랑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척추는 하중을 받는 거거든요. 하중을 받는 건데 그 하중이 무슨 하중을 받겠어요? 척추뼈 위에 있는 상체 전체의 하중을 받겠죠. 근데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하면은 하중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견갑골에 떨어집니다. 척추에 직접적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 근육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디딜 때 휜 거를 팔을 잡아서 당기면은 위로 늘어나거든. 머리에 핀을 박아서 당기지 않는 한 척추뼈는 팔은 견갑골에 붙어 있거든요.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필 필요도 없고요. 필 필요도 없고, 서 있는 거에 반대 동작이 팔굽혀펴기나 매달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시고요. 팔굽혀펴기는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좋죠. 근력도 올리고 코어 인지도 좋게 하는 게 좋은데, 아프신 분이, 허리가 아프신 분이 팔굽혀펴기를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의심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서도 쓴 내용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아픈 사람의 운동과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아프신 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성공하신 분들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하는 운동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운동과 다릅니다. 남의 성공 사례를 내가 따라서 운동한다고 내가 그 성공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2 주에 한 번 정도씩 문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의 세길 TV라고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문답한 영상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초에 책이 나오면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